국고 보조금 등의 송금 산입 조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금 받는다는 얘기예요. 보조금. 무슨 보조금? 자, 공사 부담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국고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 좋은 건 아니지만 보험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금을 잔뜩 수령했을 때 자 이런 부분들은요 당연히 본래 입금입니다. 보조금 같은 거 부담금 받는 거 이런 부분들 당연히 입금이고요. 보험 차익이 생기면 애석하지만 안타깝지만 여하튼 입금은 맞아요. 그래서 법인세를 당연히 과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 부담금이라든가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험 차익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받았는데 거기다 법인세 다 때려버리면 나중에 보조금 받아서 보험 차익 받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해당되는 자산 기계장치 이런 등등등등 이런 시설 이런 부분들을 취득을 해줘야 되는데 세금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자산 취득하는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입금 산입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동시에 충당금을 설정을 해요. 일시적으로 생각하는 충당금을 설정을 하면 송금 산입이 되죠. 그러니까 공사 부담금, 보험차액, 국고보조금 이 수령하는 연도에 본래 입금에 해당이 되지만 입금 산입하면서 송금 산입하니까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송금에 산입을 합니다. 송금에 산입하면서 그러면 원래는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입금이 되는 거니까 송금 산입한 이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공사부담금 이런 부분들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나중에 감가상각이라든가 또는 처분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가상각비 비용 계상하고 처분할 때 비용 처리될 텐데 그때 송금 산입된 금액 일시상각 충당금하고 상계를 합니다. 상계를 해서 나중에 천천히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국은 과세를 아예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세를 이연시키겠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종류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가액 송금 산입하는데 자, 어떤 거냐? 국고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정해진 관련 법률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세금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시상각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거 설정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세금 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관련 법률은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제조법 등등등 여러 가지 법률이 있고요. 공장 이전 보상금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공사 부담금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이 있는데 전기사업, 도시가스 사업, 액화, 석유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하는 법인이 공사 부담금을 제공받아 사업을 한 때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송금 산입을 해 주겠다는 얘기. 세 번째는 보험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험 차익으로 취득한 자산 이런 부분들 법인이 유형자산 멸실 손괴로 인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받아서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데 쓸 이때 송금에 산입을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송금에 산입해 주는데 자, 사용 기한 및 미사용의 입금 산입은 국고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보통 1년 이렇게 2년 이내 이렇게 써야 돼요. 사용을 안 했을 때 그때 입금에 산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금 산입의 시기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하고요. 사용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송금 산입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은 토지 같은 경우에 일시상각 충당금은 기계장치, 건물 같은 뭐예요? 감가상각을 할 때 충당금 설정을 합니다. 자, 이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그 고정자산의 밑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이론적으로는 세무조정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세무조정을 생략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회계 처리 및 세무 조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령할 때
보통예금 뭐 국고보조금 이렇게 돼 있다 1,000원 뭐 1,000원 이렇게 수령을 했어요. 이때 국고보조금 보통예금 차감 계정으로 쓰고요. 이제 이걸 갖고 자산을 취득을 해요. 유형자산 1,000원 취득하고 그러면 보통예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요거 했던 거 그리고 요거 자산 차감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보통예금 계정 차감, 자산 차감 계정을 해서 요건 이제 이렇게 해서 없어져 버리고 요게 남겠죠. 유형자산 밑에 국고보조금 차감되는 과정.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산을 하겠죠. 상각, 감가상각을 200원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상당하는 만큼 국고보조금 200 감가상각 누계. 자, 여기에서 이렇게 송금산입을 해줬잖아. 송금산입 이렇게 어떻게? 자산 취득할 때 송금산입을 했으니까 하게 되니까 어디 있어? 여기 국고보조금 송금산입 일시상각 충당금에서 송금산입을 해주니까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계상할 때 요 송금산입한 거 송금불산입, 입금산입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준다는 얘기.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매각할 때 유형자산 없어지고 감가상각 누계가 없어지고 현금 들어오겠죠. 그러면 차대변 차익이 자산 처분 이익으로 쭉 다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자, 세무조정이 국고보조금 보통예금 차감 예정으로 해서 입금산입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거 송금산입 이렇게 해서 요건 딱 없어질 거고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입금산입하면서 송금산입 정리를 같이 동시에 해준다는 얘기. 동시에 해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계상할 때마다 이 일시상각 충당금을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 송금산입했던 거 송금불산입 또는 입금산입 해주면서 세무조정을 쭉쭉 해주더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입금산입, 송금산입, 똑같은 금액 나오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세무조정을 생략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또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국고보조금, 뭐 공사부담금 이거 받은 거 그냥 다 법인세 내고 말지. 나머지 갖고 뭐 자산 취득하고 이렇게 하고 말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 송금산입 조정 명세서 이 화면은 과목별 세무조정 1 밑에 있는가 봅니다. 첫 번째 탭은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조정태 그리고 두 번째 탭은 보험차익 및 입금산입 조정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연도에 송금산입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송금산입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자 7번 용인 한도액 이 부분은 회사 계상액이 없는 경우로서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8번 회사 계상액은 어떻게? 국고보조금 등 결산조정으로 일시상각 충당금을 설정한 금액을 여기다 회사 계상액으로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설정한 금액을 입력하되 일시상각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회사 계상액은 0이에요. 그러면 0이니까 여기는 0이니까 여기 용인 한도액만큼은 송금 산입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여기 한도 초과액은 용인 한도액보다 회사 계상이 많은 경우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차액은 송금불산입 하는 거고 회사 계상액이 용인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 송금산입 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쭉쭉 다 입력을 해주면 요렇게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조정 등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에요. 뭐 복잡하지 않고 자 보험차익 및 입금산입 조정도 마찬가지 작성 요령은 동일해요.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주면 보험금 받은 거 멸실된 거 차익 그래서 얼만데 뭐 취득할 건데 그래서 얼만데 용인 한도에 회사 계상에 해서 한도 초과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F3 조정 등록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금은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계속 설명을 좀 할게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여태까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뭐 가지금 뭐 등등 여러 가지 설명했던 내용.
세무조정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했던 내용들은 주로 어디에? 영리법인에 주로 해당이 영리법인, 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은 여러분들이 절대 상대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영어를 잘 못해서. 묻자고 한 얘기예요. 자,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 거의 다 적용이 됐다면 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 내용은 어디에?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이 화면 경로는요, 법인 조정에 기타 서식 지방소득세 쪽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비영리법인 조정 있고 여기에 화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화면 경로가 달라요. 달리 있으니까 일반적인 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되는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뭐 종교, 학술, 자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은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부동산 임대업도 수익사업입니다. 뭐죠? 뭐라고 해야 되나? 물건 사고 팔고 하는 도소매라든가 카페라든가 등등등등 여러 가지들 다 수익 사업이에요. 얘네들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영리 활동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영리 활동을 하되 여하튼 이 분배금을 구성원들한테 주주들한테 배당 주는 것처럼 그렇게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학술, 뭐 종교, 자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병원, 법인 병원 같은 경우 다 비영리 단체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랬을 때 비영리 내국법인이 그냥 고유 목적 사업만 하면 그 뭐 타치할 것도 없고 법인세 납세 의무도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세법상은 자,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 사업을 영위한다? 그러면 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뭐예요?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할게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그러니까 무슨 뭐 자선, 학술, 뭐 종교 기본적인 그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을 해줘야 돼. 자산부채 또 그리고 손익을 구분해줘야 돼. 구분 격리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구분해서 회계 처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줘야 되니까 조금 고달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두 개의 회사를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회사를 한 개의 회사인데 두 집 살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이랬을 때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에 보면 일단 법인세 신고 자체는요 일반 영리법인하고 유사한데 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고유 목적으로 사업하는데 준비금을 설정을 하겠다. 고유 목적 뭐예요? 뭐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그러한 고유 목적에 쓰기 위해서 준비금을 설정하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비영리 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이라든가 또는 특례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서 준비금 같은 거 설정을 하잖아요. 준비금을 설정하면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결산 조정도 되고요. 신고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 이때 손금 범위 한도액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이 있을 거고 여기에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요거 이자 배당 소득금액 계산한 건 뺀 그리고 이월결손금 빼고 그리고 법정기부금 송금 산입한 금액을 뺀 이 금액의 얼마 50% 또는 80% 이 금액과 이 금액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뭐요? 송금 산입 준비금 설정해서 무슨 준비금?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송금 설정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이자 배당 소득금액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금액에 의해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이자 배당 소득금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 수익사업 소득금액은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및 특례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에 소득금액을 끌고 와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든가 특례 기부금을 지출을 한 후에 금액을 끌고 오게 되면 이 금액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떨어지면 요 한도액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한도에 계산할 때는 지출 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 전, 그리고 특례 기부금 지출 전, 그 전 금액을 끌고 와서, 그래야지 공평해질 거니까 그 금액을 끌고 와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리는 기부금 조정할 때도 논리가 그대로 쓰여 먹어요. 자, 그래서 3번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여기 각사업년도 소득의 80%를 2월 결승금 공제 한도로 적용받는 법. 1번 법. 요거는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자, 회계상 당기순이익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해서 입금산이 송금불산이, 입금산이 송금불산이, 그리고 송금산이 입금불산이 차감하면 각사업년도 소득, 차가감 소득, 각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나온다고 했어요. 각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나오면 이 각사업년도 소득 금액에서 뭘 빼냐면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금액을 빼줍니다. 이때 2월 결손금을 빼줄 때 2월 결손금, 그러니까 전년도에 손실이 나서 계속 2월 돼서 나왔던 이 금액은 당해년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빼주게끔 돼 있어요. 이것은 2월 결손금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이때 2월 결손금 공제는 전년도에 2월 결손금 넘어온 금액을 100% 공제해 주는 게 맞는데, 일반 법인의 경우는 80%를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요. 그러한 법인은 그 공제 한도 적용을 해서 공제받지 못하고 2월 된 결손금을 차감한 이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고, 공익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 중에서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80% 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거의 대부분은 50%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익사업 소득금액, 이자 배당 2월 결손금 이런 거 다 뺀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50%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금액 전액 다 해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뭐예요? 송금 산입 허용해 주겠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첫 번째 특례가 있고요. 두 번째 특례는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입니다. 이게 분리과세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 영리법인도 예금을 들어서 이자가 생기면 그게 각사업년도 소득에 포함해서 법인세 계산하고 이렇게 쭉 할 거예요. 그런데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각사업년도 소득에 포함해서 법인세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힘들어. 비영리 내국법인이, 비영리 법인이. 원래 얘네들이 하는 거는 뭐예요? 영리 활동이 아니라 주된 활동은 고유목적 사업이다 보니까 세무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식이 좀 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자 소득이 있으면, 원천 징수되는 이자 소득이 있으면 그 법인세 신고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은행에서 비영리 내국법인한테 이자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는 걸로 그냥 끝낸다. 이게 분리과세라는 얘기예요. 분리과세라는 얘기는 소득세법에서 주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이자 받는 것처럼 이자 받을 때 은행에서 너한테 비영리 내국법인 너한테 이자 줄 때 원천 징수해서 세금 뗄 거야. 그러면 그걸로 끝내든가 일반 개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겠죠. 그랬을 때 나중에 수정신고 등에 따라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 포함해서 이렇게 할까 하는 거 보면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도 설정하고 또 다른 비용들도 있어가지고 법인세를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을 받으면 이자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법인세라는 걸 낼 텐데 15.4%를 낼 텐데 나중에 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보니까 오히려 손실이야. 그러면 이자 소득세 냈던 거 세금 냈던 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급을 받으려면 제대로 법인세 신고하고 그런 거 저런 거 번거로워. 법인세 신고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그냥 분리과세로 그냥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 네가 선택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중에 수정신고 해가지고 되돌려받거나 뭐 하거나 그거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산 양도 소득. 여러분들 부동산을 양도를 하게 되면 개인의 양도 소득세라는 것을 신고하고 하겠죠.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한 거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포함해서 신고할 겁니다. 일반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냥 법인세 신고 납부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인세 신고를 안 해요. 대신에 소득세법상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것처럼 그 규정을 준용해서 계산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요 5년까지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송금 산입한 후에 법인이 해산 폐지했을 때는 잔액은 입금에 산입을 해줘야 되고요.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자 상당액 같은 거 납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명세서 작성 한번 해볼까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명세서인데요. 여기에 갑지가 있고 을지가 있는데, 갑지는 뭐예요? 한도 계산, 을지는 사용 내역을 기재해 주는 거니까 주로 이제 갑지에서 보면 될 거고요. 자, 갑지에 보면 단기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있고요. 여기에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이자 소득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제외하고 판단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액을 쭉쭉 입력해 주게 되면, 여기 소득금액은 결산서상 단기 순이익에다가 입금총액 플러스 송금총액 마이너스한 금액으로 되는 거고요. 이번에 단기 계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이 금액이 있는데 결산 조정으로 계상된 이 준비금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을 하고요. 송금 산입료 요 부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송금 부인액은 송금물산이 유보 세무조정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송금 부인액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조정명세서는 5년이 되는 날까지 이렇게 쭉 지출해 사용 여부를 기재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쭉 한번 보면 되고요. 준비금 명세서 이렇게 언제까지 썼는지 쭉 다 나올 거고요. 자, 을지로 가면 을지에 가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조정명세서 을지에 가게 되면 사용한 내역들 이런 부분들 운영 경비 뭐 이런 부분들 쭉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신고 조정, 결산 조정 할 수 있다고 했고, 신고 조정을 허용하는 거, 외부 회계 감사를 할 때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법인의 경우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 조정을 허용을 하고 있더라. 세무조정 계산서에 계상하고 상당액을 이익 처분할 때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이런 부분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 하고요. 신고 조정을 할 때는 약간 금액들이 틀려질 수 있어요. 소득금액란 여기에 송금 산입했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손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증가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설명했던 것처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비영리 내국법인,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무대리 하면서 비영리 법인을 관리하는 거는 직원마다 어쩌다가 한 건 아니면 관리 안 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관리하는 직원들도 그 영리업체들 중에서 뭐 한 4, 50건 한다. 그 중에 한두 건 할까? 뭐 이렇게 드문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의 사항들이 발생하면 준비금 설정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